악마는 발자국을 남긴다. 그리고 탐정은 그 흔적을 쫓는다. 안녕하세요, 명탐정 젤입니다. 지난 영상 무엇이 그를 살인범으로 만들었을까 유영철 편에서 우리는 그의 성장 배경과 살인을 저지르기까지의 심경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연쇄살인의 전개와 체포까지의 심경 변화를 하나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살인에 대해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도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당시 유영철보다 먼저 세상에 드러난 연쇄살인마 정두영을 보면서 살인을 연구하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운 살인 계획을 들고 유영철은 2003년 9월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소 후 유영철은 불과 13일 만에 첫 번째 살인을 저질러요. 서울의 한 부유층 가정에 침입한 후 피해자 2명을 둔기로 살해하고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닦아내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첫 번째 살인이었던 만큼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지워도 남게 되는 족적이라는 증거를 남겨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범행이 유영철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후 자신감이 생긴 유영철은 보름 만에 저지른 두 번째 사건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쓰고 역시 부유층 가정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부간이었던 여성 피해자 2명을 둔기로 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안에는 방금 살해한 피해자 2명 말고도 사람이 1명 더 있었던 겁니다. 바로 지체장애가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살인 행위가 노출되고 완전 범죄를 위한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한 유영철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극도로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이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아들 역시 유영철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아들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보면 가히 둔기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이 두개골이 산산조각 나서 머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전부 빠져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으니까요. 우린 여기서 유영철이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즉 냉정함이 부족한 다혈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이 유영철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두 번째 살인까지 마친 유영철은 조금씩 살인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 저지른 일주일 후 그는 세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번에도 역시 부유층 가정을 무단으로 침입해 살인을 하고 첫 번째 사건 때와 같이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운 후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족적을 남기고 왔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앞서 연달아 일어난 2건의 부유층 살인사건에서 긴가민가 했던 경찰들이 이 세 번째 현장에 남아있는 족적을 보고 확신을 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1명이다. 즉 이건 연쇄살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유영철 본인도 언론을 통해 경찰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눈치를 챕니다. 지금껏 저질러온 총 3건의 살인사건에서 자신은 철저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영철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점점 조마조마함을 느끼는 유영철은 한 달 동안 계획을 수정하게 돼요. 세 번째 사건으로부터 한 달 후 네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이번에도 한 부유층 가정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 주인과 파출부 총 2명을 둔기로 살해합니다. 이제 자신이 수정한 대로 현장을 어지럽히고 금고를 훼손하는 등 강도나 도둑의 범행으로 보이게끔 현장을 조작해요. 이 과정에서 유영철은 손을 다쳐서 피를 흘리는데 현장에서 자신의 피, 즉 자신의 DNA가 나올 것을 염려한 유영철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던 옷도 벗어 던지고 현장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주워 입고 현장을 빠져나오게 돼요.
유영철이 선택한 이 방화라는 방법은 수사 혼선 야기와 증거인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가던 유영철의 뒷모습이 옆 건물 CCTV에 찍히게 됩니다. 경찰은 그 뒷모습만 가지고 전국의 공개 수배를 때려버리고 여기까지가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유영철의 부유층 연쇄살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첫 번째 살인 때부터 세 번째 살인까지 똑같은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왜 경찰은 용의자를 추리지 못했을까요? 이 끔찍한 사건이 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우리나라 경찰이 해왔던 살인사건 수사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살인사건은 살해 동기가 명확한 사건이 대부분이었죠. 이 시신의 상태를 보고 원한의 깊이를 추정해서 면식범이라는 틀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살인사건의 범인들을 검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층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살 일도 없는 그런 인간성을 겸비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주변을 아무리 샅샅이 조사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장부터 막다른 길이다 보니 진전이 없었고 현재 하고 있는 수사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전에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다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케이스의 살인이 연속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경찰의 상태도 거의 패닉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용의자를 공개 수배를 하게 되고 그걸 본 유영철이 더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유층 연쇄살인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네 번째 해화동 살인 사건을 끝으로 유영철은 냉각기에 접어듭니다. 공개 수배지를 보고 몸을 사리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신을 공개 수배한다는 수배서까지 전국에 뿌리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태껏 자신에게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경찰들을 보며 안심합니다. 처음 수배서를 봤을 때의 긴장감과 걱정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취감과 우월감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긴장이 슬슬 풀리고 있을 때쯤 유영철을 다시 한번 자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영철이 4달의 냉각기 사이에 만난 여자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핀다는 걸 유영철이 알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와의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여자친구 쪽에서 유영철에게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영철의 모든 연락을 피하면서 잠수를 타요. 사실 유영철이 만난 여자친구는 조건 만남을 하는 도우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혼한 전 와이프도 동종업계 여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동종업계 여성에게 버림을 받은 셈이죠. 유영철의 여성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걸 계기로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살인 충동이 다시 폭주하게 됩니다. 이제 유영철의 범행 타겟이 부유층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살인 수법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부유층 사건 때는 불특정한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방식이었다면 이젠 피해자들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유인한 후 살인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성매매 여성 연쇄살인 사건에 이용된 살인 공장은 바로 그의 오피스텔 화장실이었습니다. 유영철에게 화장실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완벽하게 자신만을 위한 공간, 자신을 심판자로 만들어주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는 화장실과 거실을 구분짓는 문턱도 피해자의 생사가 교차하는 경계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영철은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자들은 죄인, 자신은 그 죄인들을 사회를 대신해서 심판하는 심판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잔혹한 살인을 이어갔어요. 이 화장실에서 무려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속수무책으로 살해당합니다. 이 사건이 성매매 여성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부유층 사건에 비해 분량이 좀 짧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성매매 여성 연쇄살인 사건이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과정이 반복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20명이 넘는 여성들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유인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해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살인은 이미 완성되었고 그만큼 완벽했다는 말이죠. 부유층 연쇄살인 사건은 모든 살인이 유영철에게 어떠한 심경 변화를 일으켰고 사건 자체가 그가 성장할 수도 있는 발판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매매 여성 연쇄살인 사건은 그렇게 성장한 유영철이 완성된 방법으로 완벽하게 저지른 살인이었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가 유영철에게 그다지 유의미한 심경 변화를 주진 못했어요. 그저 살인을 거듭할수록 그는 더 많은 쾌락을 원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의 우월감이 더 증폭되었을 뿐이었죠. 따라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사건에 비해서 분량이 좀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유영철은 계획된 연쇄살인 말고도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었어요. 바로 황학동 살인사건인데요. 오히려 이 사건이 성매매 여성 살인사건보다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유영철은 살인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영철은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여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뜯는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침 생활비가 바닥나서 타겟을 몰색하던 유영철의 눈에 한 사람이 띄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불법 성인 CD 및 성 관련 약물들을 불법으로 판매하던 한 노점상이었어요. 타겟을 정하고 잠복을 시작한 유영철은 노점상이 퇴근을 할 때를 노려서 그에게 접근합니다. 노점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자신의 가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치 경찰이 현행범을 연행하듯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자신을 체포한다는 경찰이 자신을 데리고 경찰차로 향하는 게 아니라 노점상 본인의 승합차로 향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노점상도 하루 이틀 불법 일을 해왔던 게 아닙니다. 그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노점상이었고 그런 그의 눈엔 유영철의 행동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엽니다. 당신 경찰 아니지? 이 말을 들은 유영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 연쇄살인 사건을 이어가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여기서 경찰서로 가게 된다면 모든 게 드러나 버릴 테고 앞으로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영철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고 자신을 의심한 노점상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눈이 뒤집혀버린 유영철은 본능적으로 두 번째 살인 때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결국 피해자를 칼이랑 둔기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내리쳐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정신을 차린 유영철은 그제서야 피로 물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이 없던 살인을 한 유영철은 어떻게든 이 현장을 없애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경험의 판단을 맡기게 되고 유영철이 선택한 증거인멸 방법은 방화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승합차를 피해자와 함께 태워버린 차량 방화 살인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유영철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풀리지 않았을 또 하나의 미제 사건, 황학동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부유층 사건의 용의자와 이 황학동 사건의 용의자가 동일 인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범행 방식이나 피해자의 상태 등 모든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경찰은 이번에도 난항을 겪고 있었고 그렇게 이 사건도 부유층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제 사건을 향하게 돼요. 모든 증거를 태워버렸고 경찰의 수사망에서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유영철은 다시 성매매 살인에 매진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살인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불러내려고 출장 마사지업소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명함들이 사실은 한 업주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업주가 자신을 잡기 위해 이를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당시 출장 마사지 업주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실종에 이상함을 느끼고 이 실종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라진 여성들이 실종되기 전날 모두 같은 번호로 연락을 받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업주는 지인 형사와 함께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왔고 업주는 발신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지인 형사와 함께 통화 중이던 한 남자를 덮쳤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남자는 무언가를 급하게 입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강제로 입을 벌려 내용물을 확인해 봤더니 여러 장의 출장 마사지 업소 명함들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 남자가 바로 유영철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영철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연쇄살인도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유영철은 처음부터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의 유력한 연관자로 체포된 거였죠.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한 유영철은 갑자기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말을 바꾸고 자백했다가 번복했다가 장난을 쳐요.
그는 수사 중에도 경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마치 장난을 치듯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형사들한테 야! 내가 니들 다 특진시켜줄게. 나 같은 놈 잡으면 특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얼마나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유영철의 과도한 우월감과 오만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병적인 과시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월감의 바탕에는 사실 극도로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벌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는 자신을 심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형사들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살인을 자신의 업적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에게 사형이 선고된다면 그 죽음조차도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끝내길 원하고 있었죠. 이런 마인드에서 우리는 유영철이 끝까지 주목받고 싶은 과시욕과 자기 연출 욕구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영철에 대해 요약하자면 그는 극도로 낮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우월감과 오만함, 그리고 병적인 과시욕을 통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던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영철은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 범죄사에 아주 특별한 변곡점을 만들어냈죠. 유영철이 체포된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케이스의 살인이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경찰에게 필요한 건 과학적 분석이었고 바로 이때 대한민국의 프로파일러라는 새로운 직업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영철은 말 그대로 한국형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였습니다. 프로파일링은 단순한 범죄자 분석이 아닙니다. 범인의 심리, 성장 배경, 범행 동기와 성향까지 그야말로 범인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유영철은 누구보다 분석이 필요한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유영철을 통해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 전까지 한국에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미친놈, 정신병자 그러고 말았어요. 하지만 유영철은 달랐습니다. 정신병도 아니었을 뿐더러 명백히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감정이 결여된 채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수십 명의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유영철의 등장은 그저 살인사건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 프로파일러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각인시켰고 악이란 개념이 얼마나 치밀하게 숨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제2의 유영철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이 시간이 또 하나의 괴물의 탄생을 멈추는 작은 방어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런 악이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만 한다는 것. 주변을 향한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탐정 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굿바이.